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다.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 청담동 언덕 위에 성처럼 버티고 선 강 회장의 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 위용을 더욱 뽐내고 있었다. 저택의 모든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한 줄기 빛도 새어 나오지 않았고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죽이고 웅크리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속에서 이서연은 자신의 인생을 건 탈출을 조용히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5살배기 아들 강민준의 방에 서 있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가르고 있었다. 서연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뽀얀 뺨, 긴 속눈썹, 그리고 꼭 다문 입술,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결심을 다졌다. 바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떠나야만 했다. 이 거대한 황금 세장을 벗어나야만 했다. 방 한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24시간 내내 저택의 모든 공간은 그렇게 감시되고 있었다. 서연과 민준의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는 중앙통제실로 전송되어 기록되었다. 시어머니이자 아우름그룹의 총수인 강영희 회장에게 있어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었고 유일한 후계자인 민주는 그 정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미리 준비해둔 작은 USB 장치를 카메라 근처에 숨겨진 포트에 꽂았다. 몇 초 후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잠시 녹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15분 동안 중앙통제실의 모니터에는 민준이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15분 전의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될 것이었다. 그것은 서연이 지난 6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만들어낸 짧은 자유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깨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몸에 미리 준비한 외출복을 입혔다. 그리고는 아이를 부드러운 담요로 감싸 안았다. 아이는 잠결에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며 작게 칭얼거렸다. 서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아가. 엄마랑 잠깐 밤 산책 가는 거야. 물론 거짓말이었다. 이것은 산책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으로부터의 망명이었다. 그녀의 등에는 작은 배낭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보석이나 옷가지 대신 지난 몇 년간 비밀리에 모아온 현금 다발과 여러 개의 대포폰, 위조 신분증 몇 개, 그리고 아우름그룹의 치부가 담긴 암호화된 외장 하드가 들어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앞으로의 전쟁에서 사용할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다. 복도로 나서는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 저택의 구조와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을 쓴 채 조용히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왔다.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죽은 아들의 그림자에 가려진 존재감 없는 여자.
그것이 강영희 회장과 저택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었고, 바로 그 오만이 서연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주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 벽에 걸린 강씨 일가의 거대한 초상화들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강영희 회장의 아버지, 즉 아우름그룹의 창업주부터 시작하여 그녀의 죽은 남편까지 그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마치 그녀의 일탈을 꾸짖는 듯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유령 같은 과거에 얽매여 살 수 없었다. 며칠 전의 일이 다시금 그녀의 결심을 불태웠다. 그날 그녀는 서재를 지나가다 우연히 강경희 회장이 민준의 새 가정교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감정은 사치다. 강민주는 아우름의 미래이지 뛰노는 아이가 아니다. 지금부터 제왕학 교육을 시작해라. 경제, 금융, 그리고 세계 국어까지 아이의 시간표에서 노는 시간을 모두 삭제하도록. 가정교사가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강환 회장의 대답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품은 제 역할을 할 때 가치가 있는 법이다. 쓸모없는 감상에 빠져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 부품. 그녀는 자신의 손자를, 핏줄을 부품이라고 불렀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대로 두면 민주는 감정이 거세된 채 오직 아우름 그룹을 위한 기계로 키워질 것이었다. 서연은 저택의 동쪽 별관, 가장 경비가 허술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죽은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작업실이 있는 곳이었다. 남편이 죽은 후 강 회장은 그곳을 폐쇄하라고 명령했지만 서연은 추억을 정리하겠다는 핑계로 가끔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탈출로를 발견했다. 정원사와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은 서비스 통로로 이어지는 낡은 환기구. 먼지가 쌓인 그곳을 청소하고 기름칠하며 탈출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죽은 남편에게 속으로 용서를 빌었다. 환기구 덮개를 여는 데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서늘하고 축축한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떠나온 저택의 복도를 돌아보았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 값비싼 예술품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숨 막히는 침묵. 저곳은 집이 아니었다. 감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좁은 환기구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환기구를 통과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한 팔로는 민준을 단단히 안고 다른 한 팔로 기어가야 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을 했다. 민준의 미래, 평범한 아이들처럼 흙을 만지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삶, 돈과 권력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서비스 통로의 출구에 도달했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리가 다른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고 이는 그녀에게 더없이 좋은 어모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담벼락의 가장 구석진 곳, 경비 시스템이 유일하게 미치지 못하는 2미터 남짓한 사각지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한 달 전부터 조금씩 파헤쳐둔 작은 개구멍이 있었다. 저택의 높은 담벼락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다. 마치 지난 5년간의 억압과 슬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품에 안긴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저택에서 약 500m 떨어진 한적한 골목길에 그녀가 몇 달 전 현금으로 구입한 낡은 국산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차. 그녀는 재빨리 민준을 뒷좌석 카시트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웠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이 힘겹게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 그녀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그녀는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언덕 위의 거대한 저택은 이미 어둠과 빗줄기 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이제 추격이 시작될 것이다. 간경희 회장은 자신의 자산을 되찾기 위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기세로 달려들 것이다. 그것은 분명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어두운 밤의 도시를 가로질러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새벽의 여명이 청담동의 호화로운 저택 위로 번져나갈 때 폭풍은 그쳤지만 더 거대한 폭풍이 저택 내부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방에서 아이를 깨우러 들어간 나이든 가정부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온 것이 그 시작이었다. 텅 빈 침대, 열려있는 창문, 그리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주인과 그의 어머니,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택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보고는 지체 없이 간경희 회장에게 직통으로 올라갔다. 불과 몇 분 만에 아우름 그룹의 여제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저택의 중앙 통제실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슬픔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와 소유물을 도둑 맞은 주인의 모멸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밤새 녹화된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몰차 응시했다. 15분, 정확히 새벽 2시 5분부터 2시 20분까지 민준이 방의 영상이 루프되고 있었다. 최 실장, 강 회장의 수조기자 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그림자 같은 남자가 간결하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아무도 그저 죽은 아들의 유순한 아내라고만 생각했던 이서연이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간경희 회장은 입술을 비틀었다. 어리석은 계집,
제 분수도 모르고 감히 내 것을 탐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초의 실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 내 손자를, 그리고 그 여자를 서울 안에 있는 모든 CCTV, 모든 통신 기록, 모든 금융거래를 샅샅이 뒤져 경찰 쪽에도 협조를 요청해 실종 아동 수색을 명분으로.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거대한 아우름 그룹의 정보망과 자금력, 그리고 정재계에 뻗어있는 영향력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개인을 상대로 한 추격이 아니었다. 국가기관의 버금가는 거대 조직이 벌이는 선멸전에 가까웠다. 최 실장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전직 국정원 및 특수부대 출신 요원들로 구성된 엘리트 보안팀이 즉시 투입되었다. 그들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거미줄처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낡고 허름한 한 모텔의 방 안에서 이서연은 잠에서 깬 민준에게 작은 빵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엄마, 우리 왜 여기서 자 할머니 집보다 안 좋아?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서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랑 민준이랑 둘이서만 특별한 여행하는 거야. 이제부터 재미있는 일들이 아주 많을 거야. 그녀는 작은 텔레비전으로 아침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간경희 회장은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아이를 유괴한 비정한 엄마로 매도할 것이고 대중의 눈을 이용해 자신을 포위해 올 것이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밤사이 잠시 눈을 붙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앞으로의 경로를 그리고 지웠다. 추격팀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들은 서연이 버린 첫 번째 차량을 외곽 도로에서 발견했다. 초의 실장은 즉시 차량이 발견된 지점 주변의 모든 교통카메라의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수백 개의 화면이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펼쳐졌고 분석 요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서연과 민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일사불란했다. 서연은 모텔을 나서기 전 자신과 민준의 모습을 바꾸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커다란 뿔테 안경을 썼고 머리는 질끈 묶어 낡은 모자 속에 감췄다. 민준에게도 편한 옷 위에 후드가 달린 점퍼를 입히고 야구 모자를 씌웠다. 최대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모습. 그녀는 현금으로 계산을 마치고 조용히 모텔을 빠져나와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그녀의 다음 이동수단은 지하철이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가장 많은 CCTV가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파 속의 모습을 감추기 가장 용이한 곳. 그녀는 일부러 여러 개의 노선을 갈아탔다. 짧은 구간을 이동하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예상치 못한 동선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와 각 역의 구조, CCTV의 위치가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녀가 민준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공원을 간다는 핑계로 외출할 때마다 실제로 했던 일은 바로 이 도시의 지리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었다. 추격팀의 스크린 위에 마침내 서연과 비슷한 인형이 포착되었다. 한 지하철역 입구의 CCTV였다. 최 실장은 즉시 그 역을 중심으로 방영 2km 이내에 모든 통신 기지국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서연이 혹시라도 대포폰을 사용하는 순간 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함이었다. 거대한 그물망이 점점 더 촘촘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추격자들은 그녀의 뒤를 바싹 뒤쫓고 있었다. 환승역의 복잡한 인파 속을 걷던 서연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만치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귀에는 무정히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아우름의 보안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즉시 방향을 틀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태연하게 반대편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 엄마, 우리 어디가 아까 그쪽으로 갔잖아.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서연은 아이의 눈을 보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아, 엄마가 길을 착각했네. 이쪽이 더 빠른 길이야. 우리 아들? 그녀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지만 민준을 잡은 손의 힘은 조금도 풀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불안을 결코 들키고 싶지 않았다. 위기를 넘긴 그녀는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다. 추격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위험했다. 그녀는 가장 혼잡한 시장 근처의 역에서 내렸다. 수많은 사람들과 좌판, 시끄러운 소음이 뒤섞인 곳. 그곳에서 그녀는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시장 안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가 민준에게 늦은 점심을 먹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신경은 온통 주변을 향해 있었다. 마치 한 마리의 경계심 강한 짐승처럼 그녀는 모든 소리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영희 회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흠집을 낸 그녀를, 그리고 유일한 후계자를 데리고 사라진 그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터였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생존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서연은 민준을 데리고 낡은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는 서울의 화려한 중심부를 벗어나 회색빛 공장 지대와 낡은 주택들이 즐비한 도시의 서쪽 끝으로 향했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곳이어야 했다. 화려한 강남의 저택과는 가장 먼 곳, 세상의 관심에서 비껴난 그림자 같은 곳. 그곳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서연은 아들을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추격자의 숨결이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듯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서쪽 끝 구로구의 한적한 공단 지역이었다. 한때는 번성했으나 지금은 쇠락의 기운이 감도는 곳,
낡은 공장 건물들과 빛바랜 간판들이 즐비한 회색빛 동네였다. 서연은 잠든 민준을 안고 버스에서 내려 지도에 표시해둔 낡은 5층짜리 상가 건물로 향했다. 그 건물의 3층, 먼지 낀 창문 너머로 박진욱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그곳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박진욱 변호사. 그는 서연의 대학 시절 은사였다. 학생들에게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닌 법이 갖춰야 할 정의와 양심에 대해 가르쳤던 사람.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평생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변호해 온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주의자. 서연은 그라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적어도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좁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3층에 다다르자 낡은 나무 문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여? 문이 열리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노신사가 나타났다. 바로 박진욱 변호사였다. 그는 늦은 밤의 불청객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서연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서연. 학생 그는 그녀를 학생이라고 불렀다. 10년도 더 지난 호칭이었다. 그의 기억 속 서연은 법대 최고의 수재.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한 전략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재원이었다. 그런 그녀가 늦은 밤 흠뻑 젖은 채 아이를 안고 자신의 낡은 사무실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급히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사무실은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사방의 벽을 가득 메운 낡은 법전들과 서류 더미들, 오래된 종이와 진한 커피가 뒤섞인 냄새, 강씨, 저택의 인공적인 향수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박 변호사는 민준을 위해 자신의 낡은 소파 위에 담요를 깔아 눕히게 하고 서연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그 따뜻한 온기에 지난 며칠간 강철처럼 버텨왔던 서연의 긴장이 아주 조금 풀리는 듯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자네가 아우름그룹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네만.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삶을 죽은 남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간경희 회장의 잔인한 통제, 그리고 민준을 부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듣고 탈출을 결심하기까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 변호사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이서연이 스쳐 지나갔다. 졸업 후 월스트리트로 건너가 최고의 투자 분석가로 명성을 날리던 시절의 그녀. 한 국제 M&A 협상에서 그녀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적대적 인수를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심리전으로 성공시키며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상대의 허를 찌르던 얼음처럼 차갑고
밝고 예리했던 26의 이서연. 그런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순전히 사랑 때문이었다. 유학 시절 만났던 강씨 집안의 이다나, 화가를 꿈꿨던 강지훈. 그는 가족의 차가움과 권력욕에 지쳐 있었고 서연의 뜨거운 열정과 총명함에 깊이 빠져들었다. 서연 역시 그의 순수함과 예술가적 영혼에 끌렸다. 그녀는 그와의 삶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경력을 포기했다. 간경희 회장은 처음부터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동화가 아니었다. 행복은 짧았다. 남편 강지훈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의문의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서연은 그 배후에 남편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다른 세력이 있음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남편이 죽고 민준이 태어나자 간경희 회장의 집착과 통제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손자를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고 서연은 그저 아이를 낳은 도구, 장식품처럼 취급되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이 교차했다. 한때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던 전략가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 낡은 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야기를 마치고 가방에서 암호화된 외장하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제가 지난 5년간 모은 것들이에요. 아우름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 그리고 제 남편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 있어요. 박진욱 변호사는 외장하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양육권 다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비수였다. 그는 서연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그저 도망친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순종의 가면 뒤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안에는 과거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던 시절에 냉철한 승부사의 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우름 그룹을 상대로 싸우는 것. 그것은 변호사로서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온갖 협박과 회유, 법적인 함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파에서 곤히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을 지키려는 옛 제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정의감과 투지가 다시 끌어올랐다. 그는 눈을 뜨고 결심을 굳혔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걸세. 아주 힘들고 더러운 싸움이겠지.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박 변호사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걸 잊으면 안 되지. 내가 자네의 돌팔매가 되어 주겠네. 그것은 동의의 표시였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에 맞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법률사무소가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탈출한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에도 이서연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녀는 마치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으로 증발해버린 듯했다. 최 실장의 보고를 받는 간경희 회장의 표정은 나날이 굳어갔다. 그녀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던 저택에서 유일한 후계자가 사라진 이 사건은 그녀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림자 놀이는 끝났다. 강 회장이 아우름그룹의 거대한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빛으로 끌어내어 사냥한다. 그 여자가 제 발로 기어나오게 만들어야지. 그녀는 비서를 불러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천지 T&D의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물리적인 힘으로 안 된다면 법과 여론이라는 더 강력한 힘으로 짓밟아 버릴 생각이었다. 며칠 후 박진욱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 문틈으로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문과도 같았다. 아우름그룹이 이서연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권 상실 청구 소송 소장이었다. 박 변호사와 서연은 마주 앉아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을 읽어 내려갔다.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의적이고 교묘하게 날조되어 있었다. 소장에서 아우름 측은 이서연을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있는 위험인물로 묘사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편집증에 시달렸으며 아들인 강민준을 자신의 망상 속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유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택의 하인들의 거짓 진술서와 거액을 받고 양심을 판 정신과 의사의 허위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더욱 악랄한 것은 그들이 서연의 모든 행동을 돈과 결부시켰다는 점이다. 그녀가 비밀리에 현금을 모은 것을 거액의 위자료를 챙긴 후 아들을 빌미로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려 한 계획적인 범죄로 몰아갔다. 그녀의 탈출은 모성애의 발로가 아닌 탐욕스러운 여자에 계산된 유괴극으로 둔갑해 있었다. 모든 문장은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그리고 공격은 법정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 헤드라인이 아우름그룹의 후계자 실종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재벌가 며느리, 아들 데리고 돌연 잠적, 정신적 불안정 가능성 제기. 아우름그룹, 손자의 안전이 최우선. 대화 시도 중 기사들은 교묘하게 아우름그룹을 피해자로 이서연을 가해자로 포장하고 있었다. 익명의 측근을 인용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고 인터넷은 순식간에 그녀를 향한 비난의 댓글들로 들끓었다. 박진욱의 사무실 안 텔레비전 화면을 보던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범죄자처럼 전국에 공개되고 자신의 삶이 온갖 추악한 거짓말로 재단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특히 남편에 대한 그리움마저 정신병의 증거로 왜곡된 대목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야. 박진욱 변호사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대중이 무엇을 믿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여론 재판으로 먼저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에서는 확인 도장만 받으려는 속셈이야.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정신 차려야 하네. 여기서 무너지면 그대로 저들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그의 말에 서연은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았다 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냉정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전쟁터에 선 전사였다. 그녀는 박 변호사가 가져다 준 낡은 노트북을 켜고 소장과 증거 자료들을 파일로 변환하여 화면에 띄웠다. 변호사님, 저희는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어요. 돈도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니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의 논리와 증거 그 자체를 무너뜨려야 해요. 저 거대한 성벽에서 가장 약한 돌멩이 하나를 찾아내서 그 균열을 파고들어야만 해요.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과거 월스트리트에서 적대적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듯 아우름치기 제출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증인들의 진술서에서 시간과 장소의 미세한 엇갈림을 찾아내고 재무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숫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들의 거짓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그들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박진욱 변호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유능한 전략 분석가 그 자체였다. 몇 시간 동안의 치열한 분석 끝에 그녀가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우름측이 결정적 증거로 제출한 그녀가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 파일이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는 파일의 메타데이터, 즉 파일의 속성 정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찾아냈다. 그 이메일 파일이 생성된 시각이 그녀가 저택을 떠난 후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그녀가 떠난 후에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해 이 파일을 만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찾았어요, 변호사님. 서연이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첫 번째 거짓말. 그리고 이 거짓말을 만든 사람을 찾아내면 다른 모든 거짓말들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박진욱 변호사는 화면의 작은 숫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거대한 거짓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이제 그 균열을 부수고 진실을 끄집어낼 차례였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들은 마침내 방역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었다.
법원에 조작된 이메일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급한 불을 끄는 것에 불과했다. 이서연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간경희 회장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낼 것이고 아우름의 법률팀은 끊임없이 새로운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다가는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될 터였다. 그녀는 박진욱 변호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말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밖에서 충차를 가져와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저들이 법정 안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법정 밖에서 저들의 심장을 공격해야 해요. 아우름 그룹이라는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은 바로 엘리시안 힐스 개발 사업이었다. 엘리시안 힐스는 아우름 건설이 강원도에 추진 중인 대규모 고급 리조트 단지 사업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친환경과 힐링을 내세운 유망한 프로젝트였지만 서연은 그것이 거대한 비자금, 조성 창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강지훈은 생전에 이 사업의 비윤리적인 방식에 대해 여러 번 우려를 표했었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회사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는 것을 괴로워했다. 서연은 그때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오고 갔던 몇몇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과 관련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박진욱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은 이제 완벽한 작전 본부가 되었다. 박 변호사가 법정 싸움을 준비하는 동안 서연은 외부와의 연결이 완벽히 차단된 보안 컴퓨터 앞에 앉아 아우름의 심장부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분석가 시절에 익혔던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추적하고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며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그녀는 엘리시안 힐스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SPC의 지분 구조가 여러 단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도착지는 간영희 회장의 스위스 비밀 계좌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공시된 자료만으로는 그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한 조각, 즉 아우름 그룹의 내부 회계 장부가 필요했다. 외부에서는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는 자료였다. 그녀는 내부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위험천만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김성철 부장. 그는 죽은 남편이 유일하게 신뢰했던 측근으로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 그는 강영희 회장의 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핵심 부서에서 밀려나 한직을 떠돌고 있었다. 그는 분명 현재의 아우름에 불만을 품고 있을 터였다.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아우름의 보안팀은 서연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가장 안전한 접촉 방법을 설계했다. 그녀는 대폭폰과 암호화된 메시지, 그리고 제3위국의 VPN 서버를 이용해
여러 단계의 우회 경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늦은 밤, 김성철 부장의 개인 이메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래전 하늘공원에서 길을 잃었던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그녀와 김 부장, 그리고 죽은 남편만이 아는 암호였다.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민준이 잠시 길을 잃었을 때 함께 찾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김 부장이었다. 며칠간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만약 김 부장이 이 메시지를 아우름에 보고한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은 남편의 사람 보는 눈을 믿었다. 마침내 답장이 왔다. 그 아이는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이가 좋아하던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약속된 시간에 그녀는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그와 접속했다.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한 짧은 대화.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했다. 김 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을 굳혔다. 강지훈 상무님은 아우름이 이런 괴물이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그분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엘리시안 힐스 사업과 관련된 내부 자금 흐름이 담긴 회계 자료를 빼내기로 약속했다. 자료를 전달하는 방법은 고전적인 dead drop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아두면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비대면 접선 방식이었다. 약속된 날, 서연은 다시 변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약속 장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지하철의 한 물품 보관함이었다. 사방에 아우름의 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주변을 돌며 미행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보관함 앞에 서서 김 부장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다. 08실로 그녀의 아들 민준의 생일이었다. 보관함 안에는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재빨리 가방에 넣고는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마침내 안전한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봉투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Elysian Hills Special Account Ledger. 그녀가 파일을 열자 수많은 숫자와 계좌번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오고 간 검은 돈의 흐름, 그리고 그 돈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아우름이라는 제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서연과 박진욱 변호사는 화면을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이서연 측이 법원에 제출한 조작된 이메일에 대한 증거는
아우름의 법률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검증을 명령했다. 이 소식이 강영희 회장에게 보고되었을 때 그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져 박살내고 말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계획이 틀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물며 감히 며느리 따위에게 발목을 잡힌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굴욕이었다.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또 다른 보고였다. 그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던 엘리시안 힐스 사업에 대해 한 독립 언론사 기자가 캐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아직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강 회장은 이 모든 배후에 이서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세에 몰린 쥐가 필사적으로 방역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초의 실장을 호출했다. 법이 너무 느리군. 증거가 조작되었으면 다른 증거를 만들면 될 것을. 변호사들은 너무 무능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 계집이 숨 쉴 시간조차 주지 마. 법정 밖에서 더 확실한 방법으로 끝내버려. 다시는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란 말이다. 그녀의 눈빛은 최 실장에게 더러운 수단을 사용하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최 실장은 즉시 계획에 착수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다. 마약. 만약 이서연의 소지품에서 마약이 발견된다면 그녀는 아이를 유괴한 정신이상자에서 파렴치한 마약 사범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다. 양육권 소송은 물론이고 그녀의 모든 주장은 신뢰를 잃게 될 터였다. 그는 박진욱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 주변에 24시간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한편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법정 싸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강 회장님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분이 아니에요. 법으로 안 되니 이제 법밖의 수단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지난 며칠간 사무실 주변을 맴도는 낯선 차량과 골목 어귀의 서성이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몇 번 목격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녀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생각을 바꿨다. 그는 그녀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단순한 감이 아니라 적의 수를 읽는 전략가의 통찰력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다. 최고의 전략가는 상대가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지는 법이죠.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는 확신을 원할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을 주면 돼요. 그녀는 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역공을 준비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초소형 몰래카메라 여러 대를 주문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 사무실의 출입구와 내부의 가장 사각지대라고 생각될 만한 곳에 교묘하게 설치했다. 또한
박 변호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신뢰할 만한 지인에게 부탁해 민준을 며칠간만 안전하게 맡겼다. 아이를 이 위험한 도박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작전 전날, 서연은 일부러 대포폰을 이용해 지인과 통화하는 척하며 내일은 변호사님과 지방의 증인을 만나러 가야 해서 사무실을 하루 종일 비울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아우룸의 감시팀이 이 통화를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던진 미끼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감시팀으로부터 목표들이 내일 하루 자리를 비운다는 보고가 초의 실장에게 올라갔다. 포식자는 마침내 미끼를 문 것이다. 다음 날. 서연과 박 변호사는 아침 일찍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을 보란 듯이 연출하고는 근처의 한 허름한 PC방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노트북으로 자신들이 설치한 카메라에 실시간 영상을 연결했다. 화면 속에는 텅 빈 사무실의 모습만이 보였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마침내 오후 2시가 넘었을 때 카메라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2명의 남자가 나타나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능숙하게 자물쇠를 땄다. 복면을 썼지만 다부진 체격과 절도 있는 움직임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임을 짐작게 했다. 서연과 박 변호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다. 한 남자가 망을 보는 동안 다른 남자는 곧장 서연이 사용하던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그 안에 밀어 넣었다. 하얀 가루가 든 봉지, 그들의 계획대로였다. 바로 그때 망을 보던 남자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해. 최 실장님이 이번 일 실패하면 우리 둘 다 끝이라고 했어. 그 한마디가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의 목소리는 카메라에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최 실장. 결정적인 이름이 언급된 순간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이것은 아우룸의 하수인들이 저지른 범죄 현장을 담은 영상을 넘어 간경희 회장의 오른팔인 초에 실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두 남자는 흔적을 지우고 유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서연과 박 변호사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은 겉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모든 것을 기록한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안전하게 회수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노트북으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재생했다. 침입자들의 얼굴, 그들의 대화, 그리고 최 실장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서연은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슬픔을 넘어 승리를 예감하는 사냥꾼의 눈빛으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이제 최 실장의 목에 밧줄을 걸 시간이에요. 최 실장의 범죄 행위가 담긴 영상.
그것은 아우름 그룹의 심장에 꽂을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박진욱 변호사는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법정 안에서의 작은 승리로는 이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이건 법정보다 더 큰 법정에서 심판받게 해야 해요. 그녀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영상을 보며 말했다. 바로 세상의 여론이라는 법정이요. 간경희 회장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에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아우름이라는 제국의 명예와 이미지에 흠집이 가는 것. 바로 그걸 가장 두려워하죠. 그녀는 이제 방어를 넘어 적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힐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대담했다.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대부분 아우름의 광고비에 길들여져 있었다. 그녀에게는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보도할 용기가 있는 언론인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오혜진 기자. 그녀는 진실의 눈이라는 작은 독립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며 대기업과 정치인들의 비리를 끈질기게 파헤쳐온 인물이었다. 타협 없는 기자라는 별명이 그녀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박 변호사와 함께 오혜진 기자에게 접근할 가장 안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몇 겹으로 보호되는 암호화 이메일을 통해 익명의 제보자인 척 접촉했다. 아우름 그룹의 추악한 진실,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사진 몇 장을 첨부했다. 오혜진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이런 식의 제보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 속에 담긴 긴박한 상황과 아우름 그룹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기자적 본능을 자극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고 몇 번의 조심스러운 이메일 교환 끝에 서연은 마침내 보안이 유지되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영상 원본 파일을 그녀에게 전달했다. 영상을 확인한 오혜진 기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오혜진 기자는 즉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그녀와 그녀의 작은 팀은 밤을 새워가며 영상 속 침입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려 애썼다. 결국 그들 중 한 명이 과거 아우름의 하청을 받는 보안업체 소속의 전직 특수부대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영상에서 언급된 최 실장이 간경희 회장의 최측근인 최동훈 실장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기사의 파급력을 예상한 그녀는 심장이 뛰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며칠 후 진실의 눈 홈페이지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아우름 그룹 후계자 분쟁, 충격적 불법 침입 및 증거 조작 영상 입수, 최측근, 최 실장 연루 의혹. 기사는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철저히 사실에 기반했다. 기사에는
침입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이 함께 첨부되었고, 익명의 제보자 서연의 입장을 빌려 거대 재벌이한 개인을 어떻게 짓밟으려 하는지를 상세히 고발했다.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였지만 영상이 가진 충격적인 힘은 거대했다. 기사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벌집을 쑤신 듯 들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연을 비난했던 여론이 급격하게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약한 여성을 마약 사범으로 만들려 한 아우름 그룹의 잔인함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아우름 그룹의 홍보팀은 발칵 뒤집혔다. 간경희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노기등등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당장 그 기사를 내리게 해 저 따위 하찮은 인터넷 매체를 고소해버려. 최 실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우름 측은 즉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대응은 오히려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사건은 이제 진실의 눈이라는 작은 매체만의 일이 아니었다. 다른 주류 언론사들도 더 이상 이 스캔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시청률과 클릭수에 목마른 그들은 앞다투어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아우름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경찰은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날 저녁 박진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연은 메인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다. 존경받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우름 게이트에 대해 논평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유괴범으로 몰아가던 바로 그 방송사였다. 그녀의 익명 제보는 이제 온 나라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옆방에서 잠든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세상의 폭풍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 아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었다.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연은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세상의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불의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아우름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간경희 회장이 공들여 쌓아온 존경받는 여성 경영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무엇보다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경찰 수사였다. 최 실장은 불법 침입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강경희 회장은 자신의 오른팔이 잘려나갈 위기에 처하자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단 한 번의 직접 대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며칠 후 박진욱 변호사에게 아우름그룹 법무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강영희 회장이 이서연과의 1:1 면담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변호사 배석 없이
단둘만의 만남. 박 변호사는 당연히 반대했다. 덫이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녹음 장치를 숨겨두고 자네의 말을 왜곡해서 언론에 흘릴 수도 있어.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덫인 줄 알아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사냥꾼인지, 저들이 사냥꾼인지 시험해 볼 때가 됐어요. 제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면 저들은 더 기세등등해질 거예요. 직접 만나서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줘야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도망자의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적장의 목을 베러가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약속 장소는 아우름그룹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솥은 아우름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다. 서연은 약속된 시간에 홀로 그 건물로 들어섰다. 그녀를 감시하고 경멸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다. 최고 경영진만 이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그녀를 거대한 문 앞으로 안내했다. 회장실은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것 같은 압도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앙, 거대한 원목 책상 뒤편에 간경희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영토를 침범당한 여왕의 모습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앉아라. 강 회장의 첫마디는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서연은 그녀가 가리킨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 회장이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쯤 했으면 만족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 어리석은 소동을 끝낼 방법을 말해보거라.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서연이 벌인 어리석은 소동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와 함께 평범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평범 자유, 이서연. 너는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구나. 돈과 권력이 없는 평범함은 비참함일 뿐이고 힘없는 자의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수표책을 꺼내 서연의 앞으로 밀었다. 원하는 금액을 말해봐라. 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주겠다. 조용히 아이만 두고 떠나라. 외국 어디든 네가 원하는 곳에서 여왕처럼 살게 해주마. 그것은 그녀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오만한 믿음. 서연은 그 수표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회장님께 민준이는 아우름의 후계자겠지만 저에게는 제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 세상은 팔지 않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전략을 바꾸었다. 위협과 회유를 동시에 사용하는
더 교활한 방식이었다. 너의 능력을 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인정받았지. 썩히기엔 아까운 재능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에게 돌아와라. 아우름 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주겠다.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일을 하며 민준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라. 네가 내 곁에서 나를 보좌한다면 누구도 너와 민준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달콤한 독이 든 성배였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안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간경희의 통제 아래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회장실에 거대한 통유리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로 장난감처럼 보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와 명예는 저 황금세장 안에서의 삶일 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 넓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날갯짓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후계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강 회장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제가 원하는 것은 회장님의 돈도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제 아이의 손을 잡고 저 아래의 거리를 걷고 떡볶이를 사 먹고 해가 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평범한 권리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가져보지 못하셨을 바로 그 권리 말입니다. 그 말은 강영희 회장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다. 간경희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분노와 모멸감으로 일그러진 민낯이 드러났다. 감히 저 미천한 것이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그녀는 이빨 사이로 증오가 가득한 목소리를 내뱉었다. 네가 오늘 내 제안을 거절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와 네 아들은 이 땅 어디에서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며 너를 돕는 자들 또한 모두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경고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후 조용히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은 강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협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파괴뿐이었다. 서연은 아우름 타워를 빠져나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방금 용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용이 불을 뿜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간경희 회장과의 면담은 이서연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는 것. 회장실을 나온 순간 그녀는 이미 마지막 카드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간경희 회장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아우름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녀는 박진욱 변호사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그녀의 마지막 카드. 그것은 김성철 부장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엘리시안 힐스
비자금 장부 원본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탈세 내역을 넘어 아우름 그룹이 지난 10수년간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어떻게 검은 돈을 뿌리고 그 대가로 각종 사업 특혜를 받아왔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독이었다. 박진욱 변호사는 자신의 낡은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것으로 유명한 대검찰청 특수부의 한 부장검사와 비밀리에 연락했다. 약속은 한밤중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서연 대신 박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그는 부장검색에 USB를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거악이 들어 있습니다. 검사님의 칼이 필요합니다. 부장검사는 반신반의하며 USB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것은 그가 검사 생활 내내 쫓아왔던 거대 기업 비리의 완벽한 실체였다. 그는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날이 밝는 대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간경희 회장의 오만은 그녀가 예측하지 못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스스로 불러들인 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테헤란로의 아우름 타워에 들이닥쳤다. 방송사의 카메라들이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타전했다. 회장실, 재무팀, 전략기획실 등 핵심 부서들이 일제히 압수수색을 당했다. 수사관들의 손에 들려 나오는 푸른색 압수 상자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장면은 철옹성 같았던 아우름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날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아우름 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는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쳤다.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매도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매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룹의 시가총액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해버렸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에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붕괴는 외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제국의 내부에서도 균열이 신리작되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비자금 장부에 이름이 오른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들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형량을 줄이려 애썼다. 간경희 회장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은 생존의 위기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우름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들은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아우름과의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다며 발뺌하기에 바빴다. 어제까지 아우름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권력은 이제 그들을 가장 먼저 내리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제국은 고립되었다. 모든 소동의 정점. 간항영희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마치 다가올 운명을 예감한 사람처럼.
그녀는 창밖으로 자신이 세운 도시의 왕국이 무너지는 풍경을 몰차 바라볼 뿐이었다.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마침내 집무실의 문이 열리고 특수부 부장검사가 여러 명의 수사관과 함께 들어섰다. 그는 간경희 회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간경희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다. 그녀를 회장님이 아닌 간경희 씨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었다. 강 회장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패배자였다. 그녀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집무실을 나설 때 벽에 걸린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그녀의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속보로 전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어리석은 계집. 이서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유령의 손에 의해 파멸한 것이다. 같은 시각 박진욱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에서 서연은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간경희 회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축하도, 기쁨도 없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 뒤에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길게,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다. 시끄러운 뉴스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1년 후, 가을,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했던 거대한 폭풍은 어느덧 과거의 일이 되어 있었다. 아우름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회의 깊은 상처와 함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수십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부패한 권력의 민낯은 만천해 드러났다. 몰락한 제국의 여왕. 간경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그녀는 항소를 포기했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파멸을 곱씹으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대 기업 아우름 그룹은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겪었다. 전문 경영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과거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퇴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로서 용기를 냈던 김성철 부장은 새롭게 태어난 회사의 핵심 임원으로 승진하여 죽은 강지훈 상무가 꿈꿨던 정직하고 투명한 회사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최 실장을 비롯한 강 회장의 수족들 역시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렀다.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이서연과 강민준, 두 사람은 세상의 관심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법정은 당연히 서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에 대한 완전한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강 씨 집안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했고 아들의 성을 자신의 성씨인 이 씨로 바꾸었다. 강 씨 가문과의 질긴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오롯이 이민준이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번화가를 떠나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에 아담한 빌라를 얻었다. 집 안은 값비싼 예술품 대신 민준이가 직접 그린 그림들과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작은 경영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거대 기업이 아닌 법률적, 경영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돕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돈과 권력이 아닌 선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연은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저만치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민준에게 향해 있었다. 6살이 된 아이는 몰라보게 쾌활하고 건강해졌다. 더 이상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주눅들었던 과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비둘기를 쫓아다니고 미끄럼틀을 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녀는 1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을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다.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평범한 순간을 위해 버텼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바로 이 눈부신 오후의 햇살을 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었다. 엄마 민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그녀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그늘도 없었다. 순수하고 꾸밈 없는 행복 그 자체였다. 서연은 그런 아들을 꼭 껴안으며 임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의 뺨에서는 따스한 햇살과 흙냄새가 났다. 그녀가 지켜주고 싶었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녀는 박진욱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을 떠올렸다. 이제는 정의의 성지라고 불리며 존경받게 된 그곳. 박 변호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늘 말했다. 자네가 민준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내게 갚는 최고의 보답일세.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그네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그네를 밀어주자 민준이는 하늘을 향해 힘껏 발을 뻗으며 더 높이 날아올랐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란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거대한 제국은 무너졌고 탐욕스러운 권력은 심판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진정한 승리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승리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의 자유로운 웃음소리,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건강한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 안는 평범한 날의 따스한 햇살. 마침내 그녀는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한 것이다.